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다들 어릴 적부터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는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면서 살기도 할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승무원이었어요. 저희 고모께서는 일본인 고모부를 만나선 일본에 살고 계시면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고모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반듯하게 정리된 머리에 빳빳하게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캐리어를 끌면서 저희 집에 오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를 하셨지만 아이를 낳고 다들 성인이 될 때까지 승무원으로 일하시는 고모는 항상 저의 롤모델이었고, 저 또한 고모로 인해서 승무원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형편상 승무원 준비는 저에게 어림도 없는 사치였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활발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사무직 일이 정말 맞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가는 우울증이 올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서비스직 알바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규모가 있는 레스토랑에서 홀 서비스 매니저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저는 움직이고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이 정말 잘 맞더군요. 직원들이 합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도 너무 재미있었고, 하루하루 다르게 펼쳐지는 이벤트 같은 일들은 저의 오감을 자극했죠. 사람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하는 일이 너무 잘 맞는구나 하고 매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승무원에 도전을 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그때 그걸 한 번쯤 해볼 걸 하는 마음으로 가슴속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승무원 준비를 한다고 집에 손을 벌릴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동안 일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조금씩 면접 준비를 했답니다. 일을 병행하면서 면접 준비를 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한참 더울 때 면접 준비에 박차를 가했었는데 매일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했었네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남몰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면접 날이었죠. 아직도 그날 면접 장소로 향하던 떨리는 발걸음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욕심은 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노력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던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한 번에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어요. 요즘 승무원들의 경쟁률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경쟁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합격을 하다니요. 정말 날듯이 기뻤어요. 부모님도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승무원으로서 인생의 2막이 열리게 되었죠. 하루하루 너무 재미있게 일을 했어요. 같은 비행을 나간 동료들이랑 며칠씩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죠.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매번 이번에는 어디로 비행을 갈지 기대되었죠. 그러면서 점점 더 저의 일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보여지는 부분이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남자 소개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남자보다는 일에 매여서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다 회사 선배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나가게 된 소개팅 자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는 저보다 2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큰둥한 저와는 다르게 제게 관심을 표현하더군요. 아이, 이렇게 예쁘신데 왜 여지껏 남자를 만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앞으로 더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더 알아가고 싶어요. 저는 분명 큰 관심이 없었지만 노골적으로 호감을 보이는 그 사람이 왠지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후 한 3번 정도 더 만난 이후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그런지 정말 싱그러운 기분이 들었죠. 매번 비행을 나갈 때마다 남자친구를 준다고 작은 선물을 골라오는데 그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니, 뭘 그렇게 비행 나갈 때마다 사오고 그래.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는데 쓰라니까. 나한테 자꾸 돈 쓰지 마. 비싼 것도 아니고 내가 오빠한테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줘. 남자친구는 정말 살뜰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비행 때문에 엄마의 생신을 챙겨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먼저 저희 엄마의 생신을 챙겨드리고 제 동생들한테도 먼저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었으니까요. 점점 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커온 사람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온화하고 조용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이쁜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니? 하나님의 축복이시구나. 그치, 엄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나 봐. 그리고 승무원이야, 승무원. 너무 멋있지? 내가 여자친구 처음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꽉 잡았어. 오빠도 참. 근데 어머님, 정말 고우세요. 그 나이로는 절대 보이지 않으셔요. 엄마, 얘가 이렇게 말도 예쁘게 잘해. 아이고, 팔불출아. 벌써부터 아주 좋아 죽네 죽어. 내가 바라는 건 다른 건 없고 그냥 둘이 알콩달콩 예쁘게 잘 사는 거 하나뿐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당신을 모실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시부모를 모시고 사느냐면서 다른 생각 말고 둘이서만 예쁘게 잘 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홀어머니라 혹시라도 같이 살자고 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심적으로 한시름 놓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나저나 오빠 기독교인이었어? 그동안 티를 안 내서 전혀 몰랐네.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독실해지셨거든. 지금은 권사님이셔. 그래서 나도 어릴 적에 제례도 받았었어. 아, 그렇구나. 큰일 겪고 나서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어머님이 그런 케이스신가 보다. 남편이 종교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인사를 갖다가 처음 알게 되었죠. 딱히 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한 2년 조금 안 되게 연애를 이어간 저희는 비가 주룩주룩 오는 어느 여름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는 날 비가 오면 잘 산다고 누군가 그랬던가요? 저희는 연애 때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고 잘 지냈어요. 시간은 흘러 결혼한 지도 한 1년이 넘어갈 쯤이 되었을 때 알게 된 후임이 있었어요. 후임은 단정한 쇼컷 헤어에 다소 중성적인 느낌이 있는 친구였는데 일머리도 좋고 선배들도 살뜰하게 잘 챙겨서 인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작년에 입사한 친구였어요. 그 해에 입사한 동기들 중에 가장 예쁨을 받는 후임이었죠. 저에게도 좀 특별한 구석이 있는 친구였어요. 알고 보니 저와 동양이었거든요. 거기에 심지어 제가 나온 고등학교 후배였던 겁니다. 제가 살던 고향집은 다소 외진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 출신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었죠. 정민아, 너도 정말 학교 거기 나온 거야? 그 동네에 여고가 하나밖에 없잖아.
네, 선배님, 정말이에요. 어쩜 여기서 이렇게 학교 선배님을 만나뵐 수 있는 건지 너무 신기하네요. 말도 마. 우리 동네가 워낙 작잖아. 나도 동양의 학교 후배를 사회에서 보는 건 처음이라 너무 신기하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겹치는 시기에 학교를 다닌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같은 학교 후배를 만났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괜히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후배는 제가 같이 비행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선배들이 같이 데려가고 싶어하는 후배였답니다. 후배는 다른 선배들보다도 저를 유난히 잘 따랐어요. 일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장거리 비행을 나가는 날이면 꼭 문자가 와 있거나 있었죠. 선배님, 비행 잘 다녀오세요. 지금 뉴욕이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외투 잘 챙겨가시고요. 제가 존경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선배는 제 롤모델이세요. 제가 선배니까 잘 챙기는 거겠지만서도 그런 게 참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런 후배를 알고 있었어요.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해? 아, 또 그 머리 짧은 당신 후배야? 보면 그 후배가 나보다 당신한테 더 많이 연락을 하는 것 같아. 공항 근처에서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동양인데 나라도 잘 챙겨줘야지. 그리고 애가 하는 짓이 참 예뻐. 일도 잘하고 말이야. 남편은 괜히 저와 후배 사이를 질투하는 귀여운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후배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민이 너는 왜 남자 안 만나? 한창 이쁠 때잖아. 나도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결혼 전에 남자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니었거든. 우리 남편한테 만족하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많이 만나볼 걸 하는 후회는 조금 남더라고. 너도 결혼하기 전까지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 남자요? 에이,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선배.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언제 또 그렇게 마음에 품은 사람이 생긴 거야? 까맣게 몰랐어. 설마 우리 회사 부기장들 중에 있는 건 아니겠지? 부기장님들이요? 절대 아니에요, 선배님. 사람은 선배가 알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 롤모델 같은 분이에요. 나 말고도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야? 이거 질투나는데? 정말 질투나세요, 선배님? 제가 슬쩍 던진 질문이었는데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어리고 한참 사람들 많이 만날 시기이니 얼마든지 누구든 좋아할 수 있다 싶었죠. 그리고 저에게 애정어린 질투를 바라는 걸 보니 어리긴 하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 저에게 특별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결혼을 하고 지난 1년간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업무 특성상 워낙 높은 기압에 자주 노출이 되고 뿐만 아니라 바이오리듬이 자주 깨지다 보니 아이가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었죠. 남편에게 저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시험과 나기를 하자고 했었는데 남편은 제 몸이 망가진다고 하지 말자고 했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와 주길 바라던 시간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 바라던 아이였어서 그런지 남편과 함께 참 많이 울었네요. 그것 봐. 괜히 수정관이니 뭐니 했으면 당신 몸만 더 망가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와 줄 줄 알았어. 당신 참 장하다. 너무 고생했어. 회사에서는 임신을 하면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사내 규정이 있어서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안장기에 접어들기 기다렸어요. 매일같이 비행을 하면서 지내다가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친정엄마는 집이 너무 멀어서 오시기가 어려웠고 혼자 음식을 만들기엔 버겁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걱정이 된다며 먹을 것을 바리바리 챙겨서 챙겨오셨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임신해서 뭐 먹는 것도 시원치 않을 텐데 임신한 몸으로 뭐 해먹는 게 어디 쉽니? 사돈께서는 집이 또 멀잖니?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테고 시엠이라고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럴 때라도 점수 좀 따려고 와봤다. 너 평소에 좋아하는 불고기랑 속 편하라고 시래기국 좀 챙겨왔어. 여기 이건 당분간 먹을 만큼 반찬 좀 싸온 거고. 아유, 어머님 너무 감동이에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신 불고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시고 이걸 딱 챙겨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른 건 생각할 거 없어. 너 마음 편하고 몸 편한 게 가장 중요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아이니까 건강하게 출산할 생각만 해. 어머님, 그럼요. 당연하죠. 정말 잘 먹을게요. 이야, 우리 엄마 센스 좀 봐. 이 사람 요즘 입덧 때문에 통 먹지도 못하고 엄청 고생 중이었거든. 안 그래도 어제부터 엄마 음식 먹고 싶다고 했는데 딱 잘 챙겨오셨네. 임신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 많은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서 와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감동했어요. 저희는 어머님이 챙겨오신 음식들을 저녁상으로 차려서 다 같이 간만에 화기애애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지? 여보, 당신이 좀 나가볼래요? 남편이 인터폰을 봤는데 현관문 앞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예뻐하는 회사 후배 정민이었어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인지 너무 놀랐죠. 어머, 정민아, 세상에,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선배, 지금 식사 중이셨나 봐요. 비행 다녀왔다가 지금 들어오는 길인데 선배 좋아하시는 에그타르트 좀 사와봤어요. 입덧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거라도 드실까 싶어서요. 어머님도 와 계시나 봐요? 저 이만 가볼게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요. 우리도 막 한술 뜨던 차였어요. 누구시라니? 시어머니가 묻는 질문에 남편이 답을 해줬어요. 이 사람 회사 후배 정민 씨라고 해요. 근데 회사 후배일 뿐만 아니라 둘이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기도 해요. 어머,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언뜻 봐서 남자분인 줄 알았네. 실례를 할 뻔했어요. 우리 며느리랑 그런 인연이 있으셨구만. 어서 들어와서 불편해하지 말고 같이 식사해요. 괜찮아요, 어머니. 종종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럼 저도 숟가락만 살짝 얹어도 될까요? 그렇게 저희 넷은 다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정민이는 제가 못 보던 사이에 더 프로 같아졌더라고요. 여전히 단정한 쇼컷에 바지 유니폼을 입고 있는 후배가 참 늠름해 보였죠. 이 친구가 동기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녀석이었어요. 일머리도 좋고 손도 빠른데 선배들한테 어찌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아끼는 친구예요. 선배, 과찬이세요. 자꾸 그렇게 비행기 태우시면 저 밥 못 먹어요. 그래, 여보. 정면 씨 이뻐하는 건 알겠지만 편히 식사하시게 하자. 후배는 어색해하면서도 저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게 먹고 갔죠. 임신 기간 내내 후배는 잊을만 하면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비행에 갔다가 제 생각이 났다면서 평소 제가 즐겨 먹던 좋아하는 쿠키나 과자, 화장품 같은 것을 사오기도 했어요. 한 번은 후배가 저희 집에 왔는데 평소랑 다르게 향수를 뿌리고 왔더라고요. 이거 내가 뿌리는 그 향수 아니야? 역시 선배 바로 알아보시네요.
어떻게 딱 알아채세요? 내가 한참 즐겨 뿌렸으니까 바로 알 수밖에 없지. 그나저나 정민이 너한테도 참 잘 어울린다. 향수 뿌리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네. 저도 선배 때문에 이 향 무지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 향이 나면 선배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즘은 선배가 안 계셔서 안 난 지 오래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뿌려봤어요. 내가 그렇게 진하게 뿌렸었나? 몰랐었네. 애기 가지고 나서는 손이 잘 안 가서 요즘엔 안 뿌리는데. 나한테 남은 거 너 줄까? 후배는 제가 즐겨 뿌리던 향수를 풍기며 왔는데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를 잘 따르긴 하는데 같은 향수를 뿌리는 걸 보고 괜히 우스운 생각이 잠시 들었죠. 그 이후 저는 막달까지 알차게 육아휴직을 보냈어요. 남편과 종종 여행도 가고 일하느라 미뤄뒀던 데이트도 했고요. 그리고 막달이 되어서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는 저를 꼭 닮은 딸이었죠.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또 다른 세계가 열리더군요. 일하랴, 육아하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답니다. 아이 때문에 급하게 비행 스케줄을 바꿔 잡아야 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군말 없이 저를 도와주는 건 후배 정민이었어요. 번번이 너무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후배는 아이가 먼저인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저를 챙겨주었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낸 시간도 3년 정도 흘렀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도 벌써 꽤나 오래되었고 아이는 잘 자라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저희 집에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남편과 사이가 많이 소원해진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승무원 일이 스케줄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가정보다는 일에 좀 더 치중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이러지 말고 이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고 했고 저는 제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남편과 그렇게 자잘한 트러블들이 많았죠. 그러다 한 번은 정말 크게 싸우게 된 거예요. 저는 친한 후배인 정민이와 술 한잔을 기울이며 이런 힘듦을 토로했죠. 정민아, 너는 결혼하지 마라.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매번 너한테는 정말 고마워. 학교 후배라고 해도 선배한테 이렇게 살갑게 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너 때문에 내가 편하게 비행한다 정말. 선배, 별 말씀을요. 선배가 편해야 저도 편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런 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선배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그게 선배예요. 알고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 입으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해보고 싶었어요. 제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후배는 대뜸 제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선배랑 뭘 어쩌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선배를 많이 좋아한다고요. 저 이만 먼저 일어나 볼게요. 저는 후배의 고백에 정말 놀랐어요. 저를 그저 좋은 선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그렇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어쩐지 지금껏 한 번도 남자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었고 회사 사람들도 우스갯소리로 정민이는 남자 안 좋아하잖아 라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싶다고요. 그 이후 답은 받지 못했죠. 회사에서 만나도 어색한 웃음으로 지나치곤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저는 또 같은 일로 다투게 되었어요. 당신 정신머리를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정말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혹시 회사에서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야?
뭐? 바람? 그런 말이 어딨어? 일하느라 바쁘면 바빴지. 내가 다른 사람 만날 정신이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바쁘면 당신이 좀 챙길 수 있는 거잖아. 왜 나한테만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는 건데? 애는 나 혼자 키우니?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지면서 말로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었지 정말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이러다가는 진짜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내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바라던 대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당신이 바라던 대로 내가 회사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만 싸우자, 우리. 그래, 당신 잘 생각했어. 그놈의 회사가 뭐라고 가정을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당신한테 바람이니 뭐니 하면서 비아냥거렸던 건 정말 미안해. 나도 잘한 건 없어. 당신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하기로 다짐했어요. 전 정말 제 일을 사랑하고 있었고 나중에 사무장까지 되는 것이 꿈이었었지만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해주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사를 마음먹고 며칠이 지났던 시점에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저에게 어두운 얼굴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잘 들어. 우리 이혼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뭐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일 그만둔다고 했잖아. 내일 사직서만 내면 돼. 당신 정말 나한테 떳떳할 수 있어? 진심으로? 남편은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듣게 말하라고 다그쳤어요. 당신 정민 씨랑 그렇고 그런 관계인 거 나한테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정민 씨랑 동성관계로 연애하는 거 들키기 전에 회사 그만두려고 한 거잖아. 아니야? 뭐? 정민이랑 내가? 절대 아니야, 절대.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야. 그만해. 내가 당신 둘이 그런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정민이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 어디 한번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그녀가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저희는 그 이후 오히려 멀어졌지 정말 아무 관계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민이에게 우리 셋이 만나서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저희는 카페에서 셋이 삼자대면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어요.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분한테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 같아 죄송해요.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해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해만 부추기는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얼마 있다가 급하게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항상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친구라 장기 근속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한순간에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하나 남겼더군요. 저 때문에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선배. 저 문자 하나를 남겨놓고 소리 소문 없이 떠났어요. 저는 제발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하려 했지만 그 사이 번호도 바꿔버리고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얼마 후 시어머님이 저를 찾아와서 또 한바탕 하시고 가셨어요. 네가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니?
그때 걔를 봤을 때 그리 머스마같이 하고 다니더니 이사달이 났어.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건만 동성애는 죄악인 걸 모르는 게니? 차라리 남자랑 바람을 피지 그랬어, 남자랑. 당장 내 아들한테 떨어져, 이 사탄아. 저를 사탄이라고 하면서 등짝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저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해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원하지 않은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당장 이혼을 당한 것도 억울했지만 남편은 아이를 맡을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죠. 아이와 둘이 살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이었죠. 한 번은 굉장히 어려운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번 비행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유난히 컴플레인 손님도 많고 변수도 많은 비행이었죠. 힘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전 시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받고 싶지 않은 그 전화 너머에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장례식은 이미 끝나고 선산에 묻었다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었다고 하길래 그곳에 가봤어요. 전 남편의 묘 앞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막 몰아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도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이곳을 떠나. 그게 떠난 사람에 대한 도리야.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떠나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전 남편의 묘를 본 이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마치 내가 이 모든 일들의 원흉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일도 그만두고 이사도 갔어요. 일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좋아하지도 않은 술을 찾으면서 한참 페인처럼 지냈답니다. 내가 그때 정민이랑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회사에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후배가 그만둔 것이 저와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그런 것 같더라 하더니 제 전 남편이 죽은 건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죽은 것 또한 저의 그릇된 외도로 인해서 그런 거라며 억울함만 더 늘어나게 되었죠. 결국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소문으로 인해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 놓지 못하겠다는 일이었는데 전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였고 저한테 억울한 낙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10년이나 지났어요. 퇴사를 하고 한 1, 2년 정도는 매일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병자처럼 지내다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전 승무원 경력을 살려서 승무원 준비생들을 양성하는 학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죠. 현역에 근무할 때보다 급여나 복지 같은 것은 덜하지만 꿈으로 가득한 친구들을 돕는 일 또한 너무나 의미 있고 충만한 일이더라고요. 제 딸은 그 사이 별 탈 없이 잘 커나가고 있었어요. 지금보다 어릴 땐 아빠의 빈자리를 가슴 아파하기도 했지만 제가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더는 묻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곳은 없는데 딸아이는 1년에 한 번씩 편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매해 겨울이면 긴장이 되었죠. 그러다 올해도 어김없이 편도염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약을 먹어도 듣질 않고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이었는데 어찌나 무섭던지요. 늦은 저녁 시간이라 문을 연 병원도 없어서 급히 응급실을 데려갔어요. 아이는 응급 처방을 받고 차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저 또한 한시름 놓고 있었어요. 그때 앰뷸런스가 요란하게 움직이더니 의사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웬 등산복을 입은 사람 2명이 피칠갑이 되어서 침대에 실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딸아이가 볼까봐 커튼을 쳐줬어요. 그리고 그 2 사람은 제 아이 옆 침대에 누운 것 같더군요.
커튼을 치고 있어도 말소리가 다 들려서 알았죠. 실려온 남자는 살려달라고 신음을 내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무슨 일로 저렇게 피칠갑을 하게 된 건지 의문이었죠. 남자가 하는 말을 듣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여자친구 남편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빨리 경찰 먼저 불러주세요. 지금 빨리 경찰들 싹 다 불러주세요. 환자분 정신 드시죠? 지금 경찰 오고 있고요. 본인 이름이랑 생년월일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 환자는 힘겨운 목소리로 자신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말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죽은 제 전남편의 생년월일과 심지어 이름까지 똑같은 겁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커튼을 들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어요. 저는 거기서 더 놀라 기절을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 남자는 얼굴을 싹 다 성형한 제 전남편이었어요. 아무리 성형을 해도 이전 얼굴이 약간은 남아있기 마련이잖아요. 너무 놀랐지만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전 남편은 엉덩이에 타원형의 푸른 반점이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 정신이 없던 나머지 그 반점을 확인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자에게 다가가 엉덩이의 점을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제 전남편이 확실했어요. 아니, 죽었다던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와 있는 거야?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쪽 모릅니다. 모른다고? 나를 몰라? 지금 당장 신원 조회해봐? 당신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야? 좋아, 엄마. 그래, 나 맞아. 근데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나 좀 먼저 살자. 저에게 딸 이름을 부르는 남자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 함께 실려온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데 순간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겁니다. 전 남편과 함께 온 그 사람은 10년 전 저를 좋아한다고 했던 제 후배 정민이었어요. 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정신을 잃은 듯 보였던 후배의 차트를 읽어주는 의사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 둘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맞았던 거죠. 두 사람은 각각 수술방으로 급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이 일로 오게 된 경찰에게 저는 말했어요. 방금 들어간 저 남자의 전 와이프예요.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이혼 기록이 있더라고요. 윤지영 씨 맞으세요? 저희랑 같이 서해 좀 가주시겠어요? 저는 안정을 찾은 아이를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하고 경찰관과 함께 서해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윤정 씨 말씀에 의하면 이혼하고 죽은 걸로 알고 계시고 그게 10년 전이라는 거죠?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사고의 가해자는 박정민 씨의 남편분이라는 것뿐이에요. 지금 사실 확인 중이라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린 건 좀 어렵고요. 일단 대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확인되면 그때 따로 연락드릴게요. 도대체 두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경찰서를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러세우는 겁니다. 윤지영 씨세요? 그 새끼 전 와이프? 네?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박정민이 그 미친 여자 아주버님 되는 사람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하실래요? 저를 불러세운 남자는 후배 정민이의 아주버님이라는 거예요. 경찰 말에 의하면 가해자인 정민이 남편의 형인 듯 했죠. 저는 남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안에서 너무 충격적인 전말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쪽 전 남편이랑 우리 재수 씨랑 불륜을 저지른 게 벌써 한 15년은 됐을 거예요. 제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짝지어준 여자랑 결혼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재수 씨는 이미 유부남이었던 사람을 싱글로 만들 만큼 깊은 사이였더라고요. 재수 씨네 집에서 이혼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한바탕 발칵 뒤집히고 나서 집에서 정해준 남편감을 거절할 수 없으니 결혼한 거였고요. 결혼을 했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든지 해야 했었는데 여지껏 저러고 있었던 겁니다. 제 동생은 이미 여러 번 눈 감아줬었는데 계속 그놈의 사랑이 뭐라고 번번이 그 인간한테 갔고 참다 이 일이 벌어졌어요. 내 동생 놈이 그쪽 전 남편이랑 저희 재수 씨가 또 히히덕거리고 있는 걸 보자마자 술병을 깨서 그쪽 전 남편에게 해를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생 놈도 눈이 돌아간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엔 아마 그쪽도 그 인간들이 놓은 덫에 그냥 말려 들어간 걸 거예요. 이혼하려면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들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어안이 벙벙해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두 사람은 나한테 왜 그렇게 했던 걸까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고 전 남편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병실엔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놈이 함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가니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하긴 갑자기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난 것도 모자라서 이전 며느리가 찾아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 남편은 복부에 붕대를 칭칭 감아놓고 있었죠. 다 알고 왔으니까 더 이상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말해. 사람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놀란 토끼 눈을 한 전 남편은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더군요. 결국 세상에 비밀은 없기 마련인가 봐. 당신이랑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할게. 그래,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기 전부터 정민이 걔랑 친했잖아. 정민이랑 우연히 보게 됐는데 처음부터 나를 좋아했었다면서 우리가 진짜 운명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만 홀랑 넘어갔지 뭐야. 가끔 오가면서 마주치다가 우리 둘이 눈이 맞았어. 당신 임신하고도 정민이가 우리 집에 자주 오고 그랬지. 그것도 다 나 보려고 온 거였고 향수도 내 동 안 뿌리던 애가 갑자기 향수 뿌린 것도 내가 좋아하는 향이라 그랬던 거야. 우리 둘은 생각보다 많이 깊어졌고 빨리 합치고 싶었어. 근데 상황이 그러질 못했고 결국 이혼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만 했어. 그래서 당신들 그렇게 정민이랑 엮여서 이혼하게 된 거였어. 정말 미안해.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왜 얼굴은 다 뜯어고치고 이렇게 숨어 사는 건데? 정민이가 자기는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당신은 버젓이 잘 다니고 있는 게 얄밉고 싫었대. 나를 먼저 만난 것도 짜증나고 질투난다더라고. 그래서 너를 매도시켜버리고 싶었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일을 만들어주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죽은 걸로 위장하게 된 거였어. 흉흉한 소문이 나야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혹여라도 지나가다가 죽은 줄 알았던 나를 다시 만나게 되면 곤란하니 얼굴을 살짝 손보게 됐고 그리고 정민이가 나한테 집이며 차며 새로 다 해줬어. 걔가 집이 좀 살거든. 예, 솔직히 너는 그렇게 못해줘도 정민이 걔는 우리한테 돈 아끼고 다 해주더라. 니네 집은 뭐 볼 거나 있었니?
정민이는 나만큼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자기 부모가 딸내미한테 다 해주더라. 나도 거기에 눈이 돌아서 그랬지 뭐. 결혼했다고 다 배필인 줄 알아? 새로 만난 인연이 배필인 경우도 많은 거다. 그리고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있기 다 무슨 소양이야. 이혼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아서라. 그만하고 얼른 나가봐. 주님 노하신다. 두 사람의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전 어떻게든 이걸 되갚아주고 싶었고 제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린 두 사람이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했으니까요.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 일로 회사에서 가정 파탄낸 사람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아서 사회생활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살던 동네까지 떠나왔고 그렇게 좋아하던 일마저 그만뒀어. 그럼 나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당신들 그러고도 발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니 병원 관계자가 저를 이끌어내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던 정민이의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죠. 그는 그날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를 달라면서 번호를 주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 이것들한테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요. 저희도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뭐가 됐던 일단 만나서 함께 하시죠. 아주버님이라는 그분과 저는 그 인간들을 사기죄 및 상간자 소송을 걸었어요. 전 남편은 배를 심하게 다쳐서 아직 수술을 여러 번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민이는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간들 제가 고소로 무섭게 나가자 이전 시어머니라는 악마가 저를 제 발로 찾아오더라고요. 예, 너는 우리의 다친 걸 보고도 고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모질어? 너 정말 이런 애 아니잖아. 내가 지금 내 아들 다친 것만 봐도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제발 고소는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잘 살고 있는 애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제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그런 말이 나오세요? 그 인간 다친 배로 저한테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면 생각 좀 해볼게요. 뭐? 그 다친 몸으로 어떡해? 그럼 합의금 두둑하게 준비하시던가요. 그거 아니면 저는 절대 합의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은 제 엄마의 부축을 받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보, 정말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근데 우리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정민이네 부모님이 사업에 고꾸라지셨거든.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고소는 취하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빌게. 어정쩡하게 무릎을 꿇는 둥 마는 둥 하는 자세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비는 거예요. 그 꼴을 보는데도 속에서 열불이 나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속이 후련하지는 않네. 고소 취하는 어려울 것 같아. 그니까 이만 돌아가죠. 뭐? 병원에서 외출 안 된다는 걸 빌고 빌어서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아니 얘, 네가 무릎 꿇고 빌면 취하해준다 그러지 않았니? 내 알바야. 그건 당신네 하나님한테나 물어보던가. 둘 다 얼른 내 앞에서 꺼져. 그리고 얼마 후 후배 정민이는 의식을 되찾고 저를 찾아왔어요. 선배, 일을 이렇게 만든 거 정말 죄송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그 사람한테 진심이었고
우리 정말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남편한테도 소송을 걸려서 여러모로 상황이 복잡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불륜하는 연놈들은 원래 다들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스러운 거니? 내가 보니까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가 되겠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그 꼴을 보니 우습지도 않았어요. 결국 저는 고소를 취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줄 수 없던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사기로 처벌을 받았고 정민이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저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주고 지 남편에게도 합의금을 해주느라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은재가 있고 하늘이 아는데 화를 면하긴 어려웠죠. 빈털터리가 되고 얼마 후 정민이가 그 인간이랑 살던 집에 불이 나면서 불길 속을 헤매다 빠져나오진 못했고 그 길로 한줌에 제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결국 이렇게 천벌을 받은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정민이의 전 남편과 그의 형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은 많이 피폐해 보였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후에 고향 친구에게 물어서 정민이의 뒤를 좀 알아봤는데 저희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업의 딸이었더라고요. 그 정도 집안인 줄은 저도 몰랐었죠. 뭐 그 기업도 지금은 완전히 고꾸라져서 볼 거 없는 집이 되긴 했지만요. 제 딸아이는 다행히도 이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도 비밀에 붙일 생각이에요. 지 아빠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은 몇 년 흐른 일이라 이제야 좀 덤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요동치고 식은땀이 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저는 함께 일하던 학원의 원장님께서 2호점을 맡기고 싶다고 하셔서 2호점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덕분에 월급도 오르고 수강생도 늘어서 일할 맛이 나고 있답니다. 현재는 열심히 일하면서 딸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큰 죄를 짓고도 그리 뻔뻔했던 인간들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는 걸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길고 긴 여름밤, 저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에어컨 같은 시원한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